자,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형 뉴스토마토 본부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쇼미더 민심 시간인데요. 자,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여론 동향 저희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27일, 28일까지 이틀간 18세 전국 성인 남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또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한 LS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먼저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지지하는 정당 물어봤는데요.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본부장님? 더불어민주당이 35.4%, 네. 국민의힘 29.7%, 조국혁신당 14.3%, 아하. 개혁신당 3.7%, 새로운미래 2.9%, 진보당 1.8%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네. 조국혁신당이 이제 10% 중간에 가까운 14%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을 합하게 되면 네. 이게 거의 이제 50%의 이제 본 조사에서 육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29.7%인 것이고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정당들 중에서 뭐 보수 색채가 완전히 뚜렷한 정당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선 뭐 직후이긴 하고 시간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30%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있으니까 이후에 지금 지지층들의 뭐 추가적인 어떤 정상화 이런 부분들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혁신당 정당 지지율이 전체는 3.7%가 나왔어요. 네. 이제 이 조사에서 그런데 확실히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20대와 30대 젊은 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혁신당이 전국 전체 평균은 3.7이지만 20대에서는 7.7, 높네요. 30대에서는 9.1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에 가까운 숫자잖아요. 20대와 30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어떤 이념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주 공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흐름에서 봐서는 그래도 이제 개혁신당이 네. 세대에서의 최소한의 이제 지지 기반을 약간 형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정도 의미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결국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선거 전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14%로 중간에 껴있는 그게 눈에 띄네요. 민주당하고 개혁신당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치면은 과반수에 가까운 50% 정도 되는 거고 그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고량주도 드시면서 이게 총선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른 것이다. 두 당이 공조하고 협력해서 앞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조하고 협력하는 모습 상당히 저는 보기 좋았어요. 2시간 반 동안, 네. 3시간이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반수, 뭐 안팎의 네. 지지율은. 조국혁신당이 계속 쭉 이렇게 이 정도로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이제 예.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전통 정치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리더가 대권 주자로서의 이제 위상을 또 안정적으로 갖춰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쭉 봤을 때는 사실 그 정당 전체의 간판 그 뭐 이름이라든가 지향하는 정책, 가치 이런 거보다도 그 정당의 대표하는 인물이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그 정당의 어떤 지속성과 안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그런 면에서 조국 대표가 그런 대권 주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나오느냐 여부, 그다음에 본인 신상과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개혁신당 정당의 어떤 존재 이것들 지지 기반, 지지율 수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안정성을 이제 획득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자, 22대 국회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높은 곳이 국회의장입니다. 5월 30일 날 개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토마토에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첫 국회의장으로 누가 적합하는지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40.3%로 1위 했고요. 예. 정성호 의원이 6.0, 조정식 의원 5.9, 우원식 의원 4.7. 한 자릿수 이렇게 돼 있고 예. 기타 다른 인물이 19.5, 잘 모르겠다 23.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추미애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뽑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이 조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측면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네. 어쨌든 추미애 당선인이 추미애 전 장관이 함께 선택지에 제시된 인물들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거든요. 나름 뭐 비중 있는 인물들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의미, 어떤 의미들은 좀 좋지 않은 의미로 있겠지만 그 지명도, 인지도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예. 생각돼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하.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인 의미 부여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0.6%가 와, 나왔어요. 압도적이네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우원식, 조정식, 정성호 의원들의 이름이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알죠, 거의 또 알겠죠. ARS 응답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더 낮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 지지층들의 최근에 이제 이런 총선의 결과의 흐름 또 앞으로의 기대의 흐름이 뭐냐 하면 좀 더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국회를 끌어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류보다는 네. 정당이 더욱 이제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가져가고 그동안 지난 국회에서 하지 못했던 걸 관철해 내는데 거기에 어쨌든 합을 맞출 수 있는 인물이 국회의장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야당 지지층한테는 이제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제 중도층 등에서도 지명도가 있으니까 더해지게 되면서 다른 이제 후보군들과 차별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본부장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네. 추미애 당선인이 3.9% 나왔습니다. 너무 낮네요. 경계 심리가 상당히 이게 경계 심리다. 네. 큰 것이고 워낙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대척점에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아하. 뭐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별명도 그냥 나온 게 있고. 아니고 그 21대 국회가 어땠습니까? 민주당 180석 얻었는데 뭐 한 거 없다 이런 네.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다시 대승을 해서 지금 다시 재수하는 건데 이번엔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물이나 잘 모르겠다가 43.2%입니다. 합쳐보면. 요거는 추미애 그 당선인 지목보다도 더 높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들은 이제 네. 많이 있거든요. 그 어떤 이제 특정 정당의 좀 관여도가 높은 문항을 질문했을 아, 때 예. 그러면 그 문항의 응답 자체는 그 정당의 지지층들 그리고 약간 이제 중도층들이 이제 응답을 주로 많이 하고 예. 반대쪽에 있는 정당들은 의견 표출을 하지 않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4명의 후보군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제일 낮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기타 다른 인물과 잘 모름 응답이 이럴 경우는 70%나 달하는 것이니까 이런 거 주사 문항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견제 심리들이 있어요. 난 아예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겠어. 이 문항에 대해서는 아하, 아예? 이런 기류들이 예. 좀 반영된 측면이 이제 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인물 잘 모름 응답도 이제 뭐 제법 높게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뽑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네. 선거에서 제일 맞추기 어려운 선거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하면 되게 원내대표 선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뽑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죠. 이제 그 원내대표 후보들이 원내대표 그 나왔을 때 이제 다른 의원들과의 친소 관계, 네. 그때 오랫동안 어떻게 정을 쌓아왔느냐 이제 이것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대중은 알 바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인가 이것도 일반 대중 여론으로 예상하기는 이제 맞지는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고민은 좀 익힐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기류들은 민주당 야당의 어떤 의원들은 그래도 이제 국회의장이니까
여당과 이렇게 좀 뭐 편향된 성격으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낫겠다라고 하는 기류들도 있을 텐데 네. 워낙 이제 당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격차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것을 거스르기는 상당히 부담될 것이다,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들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사실 이게 약간 격차가 적으면 고민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격차가 크잖아요. 지금 너무 사실. 커가지고 네. 아마 민주당이나 에서는 다른 선택지 고려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 쉽진 정도 않다. 격차일 예, 것 본부장님.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 총선 끝나고 그 한 의원을 만났는데 네. 국회의장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추미애다. 추미애다. 그분이 약간 이제 강경파 분이시긴 한데 아무튼 우스갯소리로 뭐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조정만 하다 끝날 것이다 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예.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를 진짜 견제할 인물이 누구냐? 그 민심 그리고 당심은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 뽑은 거고 네. 그것을 반해서 거슬러서 한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당원이나 많은 분들이 네. 추미애 당선인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달리할 수는 없다 의원들이. 그리고 다선으로 그 규칙 있잖아요. 육선이면 원래 되는 거예요. 육선의 여성 최연장자. 최연장자. 두 가지 조건이. 근데 규칙을 갑자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네.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다수당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뭐 이제 당선이 되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1차적으로 뭐 뽑겠죠. 네. 그러면 사실 어쨌든 이런 이제 지지층들의 흐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흐름입니다. 격차가 워낙 커서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요거 관련된 의견도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 국민 지원에 찬성한다가 44.3%, 반대한다 34.7%,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16.6%, 네. 잘 모르겠다 4.5%. 자, 선별적 지원 이게 중간에 이게 들어가 있네요. 이 보기가. 네. 그렇지만 또 의견은 또 양극단으로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정당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75.3%가 찬성을 하고요. 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64.3%가 찬성입니다. 비슷하네요. 전 국민 네. 지원. 네. 국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무려 68.8%. 개혁신당 지지층도 79.8%가 반대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당마다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확실히 납니다. 근데 이것은 뭐 그렇죠. 어제 이제 영수회담에서도 이게 나왔죠. 의제로 나왔는데 얘기를 네. 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당들 각 정당들이 지향하는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이제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데서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사안인데다가 또 각 정당의 어떤 리더들이 이렇게 지지층들에게 보낸 시그널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찬성과 반대 있고 선별적 지원이 있는데 중간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16.6%라고 그렇죠. 이제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물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난 현상인데 만약에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 전 네. 국민에게 예. 1번, 2번은 힘든 분들한테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팽팽하거나 선별적 지원이 좀 더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선별적 지원은 또 이제 찬성에 어떤 사람은 찬성에 이제 있는데 그 네. 선택을 한 분들도 있고 반대에 있지만 선별적 지원을 얘기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딱 중간은 아닐 수 있는 그러네요. 부분들 이제 있어서 요것이 이제 약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결국 그 어떤 문항을 좀 넣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차이가 있죠. 자,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누가 적합한지 요 조사도 했는데요. 네. 결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나경원 당선자가 17.7%로 1위, 원희룡 전 장관 14.1%,
윤상현 의원이 6.5%, 김태호 5.8, 권영세 4.0, 권성동 3.0. 근데 기타 다른 인물이 18.9가 되고 잘 모르겠다가 30%나 되네요. 잘 모름이 가장 높아요. 잘 모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예. 조사를 할 때 잘 모른다고 답할 때를 보면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진짜 잘 몰라서 정말 몰라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물으면 네. 이런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지지층만 따로 놓고 보면 각각 37.3, 39.5%가 잘 모른다고 답변했어요. 아, 별로 관심이 없는 별로 겁니까?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군요. 민주당 조국진단은.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보기에선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지도에서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이 다른 인물보다 좀 앞서 있다는 게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인물 됨됨이보다는 과연 이게 당대표에 적합한 인물이냐 네. 했을 때는 진짜 잘 모른다고 답변할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지도대로 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네, 맞습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까 네. 이제 국회의장 조사에도 마찬가지듯이 예. 그 지명도, 인지도가 사실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권성동, 권영세, 김태호, 윤상현 이제 이렇게 네 분이 있고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두 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예.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 비해서 나머지 4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높은데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니면 수치상 원희룡 전 장관이 수치상 더 높아요.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예. 나경원 28.5, 원희룡 30.3. 아하. 그런데 약간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차이가 이제 나는데 나경원 13.6, 원희룡 4.6이에요. 아, 민주당 지지자들은 완전 이게 만약에 다르네요. 한 3년 전, 4년 전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이 좀 더 높았고 네. 나경원 당선자가 좀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뭐 현 정권과 더 가까웠다 또는 이제 일을 더 같이 했다. 그것을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재명 대표와 맞붙은 부분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율이 낮게 나온 것이고 나경원 당선자는 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반영이 되어서 이 그렇죠. 이제 후보군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제일 높은 두 자릿수 유일한 이제 윤상현 의원도 10.9였습니다만 1위를 한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궁금합니다. 긍정평가가 28.3%, 아하. 부정평가가 67.5%로 예. 우리 조사로는 3주 연속 20%대 긍정평가를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보면은 수도권 충청에서 20%고요. 낮군요. 예. 호남에서는 뭐 10%, 영남도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최근에 조사되는 거 보면 다 20%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제 한 40 가까이 나오려고 한다면 네. 보수 이제 대통령인 경우에는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는 60대와 70대에서 네. 60대에서는 이제 40% 중반대는 최소 나와줘야 되고요. 네. 또 50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고 70세 이상에서는 사실은 뭐 60 이상 나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한 40에 가까운 또는 30% 후반대 나오는 건데 지금 보면 70세 이상에서는 딱 50이고요. 50.3. 50%, 예. 60대에서는 32.4%니까 60대 보수 성향층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32.4%만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를 보이고 있으니까 보수 기반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대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는지 또 그리고 지지율의 변동이 좀 있을지 짚어주시죠. 예상했던 대로 간 것 같고요. 네. 일종의
소통 이벤트? 대통령의 이벤트 정도로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총선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의 그 행보를 쭉 보면 네. 그 대국민 담화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소개하면서 기자들 질문 몇 개 받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게 소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철학의 문제인데 국정 기조가 뭐 변한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연출만 해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결국 사람은 잘 안 바뀌듯이 대통령도 바뀌지 않았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뭐 지금 원내대표 이철규 뭐 의원이 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야 뭐 관령이니까 그냥 일종의 얼굴 마담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걸 보면서 어제 또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가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기자들 질문하니까 영수회담을 보고 얘기하겠다. 결국 용산만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통령과 여당이 계속 이런 기조로 간다면 과연 지지율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뭐 반짝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 뭐 연출로 그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민심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 평가는 이제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일 잘하냐 못하냐라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야당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일부 또는 보수정당층의 일부 분들은 그래도 그거 잘했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전보다는 잘했어라고 하는 응답으로 소폭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어떤 흐름의 반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전환될 수준의 그런 이제 국정 지지율의 상승으로 가기에는 지금 아직 총선 이후의 국면이 끝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수치상 소폭 상승은 있을 수 있을 텐데 근본적인 어쨌든 국정 지지율의 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를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 정도 이렇게 네.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네. 상당히 현재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제 한 말은 어제 뭐 보수 신문에서는 오늘 아침에 뭐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봤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의 민심까지도 헤아리고 어제 얘기를 했다. 모두 발언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모두 발언이죠. 예. 그리고 지난번 그 조국 대표를 만난 것도 그렇고 네.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내에 어떤 총선이 끝나고 정리가 되니까 자신의 리더십을 진짜 펼치는 그런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눈에 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사심 시간입니다. 저희 뉴스 인사이다에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여러분 남겨주신 댓글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거는 뭐 여론조사 구간 필요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대통령 행보 중에 칭찬할 만한 것 이게 질문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질문이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언론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행보 중 진짜 칭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평소에는 10,000명이 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번에 보니까 1,900명밖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네. 칭찬하라니까. 네. 그래서 39%가 이재명 대표의 번호를 저장한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기자들 향해 빈대떡 족발 함께 먹자 제안한 것. 522일 만에 기자들 질문 4개 받은 것. 그게 16%. 떠나는 이관섭 비서실장 직접 참은 여다듬며 배웅한 것 10%. 기타 16% 이렇게 나왔네요. 댓글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영성님이 쌍욕을 날려주고 싶은데 칭찬이 뭔 소리야라고 말씀하셨고 이거는 두 분이 곤란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예. 데이시님께서 검찰의 악행을 널리 알린 것. 네. 그다음에 PK님께서 웃자고 하는 투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
뿜뿜이었던 1인으로서 진심 슬프고 속상합니다. 무슨 비호감 연예인 풍자 투표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투표라니 진짜 복잡한 심정입니다. 네. 라고 말씀하셨고 KNU님께서 522일 만에 질문 4개가 아니라 퇴임할 때까지 4일마다 522개씩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때 칭찬할게요. 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눈에 띄는 게 정말 우리 쇼미더 사심 하면 한 10,000명씩 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적었어요. 네, 좀 짜증이 1,900명. 나셨나 봐요. 네. 잘한 게 별로 없다고 이렇게 봐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윤희웅 센터장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네. 여론 분석 아니다 이거는. 네, 댓글이 그런 분석은 아니에요. 네,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소개시키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네, 그렇게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그 응답이 표출된 것이 이제 여론이긴 할 그렇죠. 텐데 사실은 여기 나온 것처럼 먹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이 줄어든 것.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선거로 하면 투표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그것의 정당성은 또 낮아지는 것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데서 당선되거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칭찬하라고 했는데 참여가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니까 빨리 개선이 되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의견 표출하는 것들 이렇게 더 응답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또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하고 있으면 이제 든든합니다. 이게 나이대가 이제 같다 보니까 네. 공감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대화도 비슷해서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또 고정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가장 주목했던 이슈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 네. 우리 신주진 변호사님부터. 오늘 질문에도 있는데 네. 영수회담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뭐 얘기 없을 것 주십시오. 같아요. 얘기 네. 주십시오. 영수회담 그 모습을 보면은 네.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A4 10장에 네. 달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날카로운 내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독재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될까 두려워하는 세상이다. 그리고 또 특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 또 가족에 대한 의혹들도 좀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표정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잡은 방송도 있고 그냥 대충 안 잡은 방송도 네. 있는데 보면은 눈을 이렇게 껌뻑껌뻑 거리시다가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이렇게 거리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에서 예.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모두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그 말이 독재라든지 가족 의혹 해소하라라든지 특검 그동안 거부권 행사한 거 유감 표명하라라는 말인데 그것을 과연 듣고 끄덕끄덕한 것인지 아니면은 글쎄요 그 상황에서 잠시 이제 유체 이탈을 통해서 네.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끄덕끄덕 하는 모습은 본인이 이제 카메라가 있을 당시에 카메라에서는 그동안의 불통의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네. 그런 강한 어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비선이라든지 누군가의 어떤 그 불통의 이미지를 벗자라는 강한 주문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미 안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모습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회담에서 끄덕끄덕거리는 모습 저도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뭐 이 얘기해도 좋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영수회담 문제는 좀 이따 다시 얘기가 네.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걸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무렵에 이제 경제지들에서 뉴스가 어떻게 쏟아진 게 있는데 뭐가 네. 있냐면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를 이제 펴놓고 있는데 민간이 이끈 1분기 1.3% 깜짝 성장.
네. 성장률 눈높이 높인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GDP가 엄청 이제 지금 이제 실적이 좋아진 것처럼 뉴스가 확 쏟아져서 나왔어요. 봤어요, 저도. 예. 예, 근데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나서 3일 후에, 3, 4일 후에 이제 다시 경제지에서 네. 단독 멕시코에도 밀렸다. 그렇죠. 인니에도 역전. 순위 떨어졌다. 예, IMF 예. 정부. 지금 인도네시아에 이런 식으로 하면 2029년에 인도네시아한테도 역전을 당한다는 역전당할 내용인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GDP 상황이 엉망이라는 그런 IMF나 외국의 이게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 뉴스가 정반대죠. 예. 근데 이 뉴스가 난 다음 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1분기 GDP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또 이걸 자화자찬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 물가 안정도 뒷받침돼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민생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뭐 이제 뭐 GDP니 뭐니 이런 문제들 떠나서 숫자를 떠나서 당장 이제 저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만나서 해보면 네. 얘기를 해보면 전부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정말 너무 힘들다고 예, 그래요. 이거는 무슨 수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네. 체감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IMF나 이런 외국 금융기구나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나라 이제 경제지들, 언론들, 그 다음에 이제 고위 책임지고 있는 이 국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 문제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사실 이게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경제가 어렵고 GDP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국가가 총력을 다해서 이거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상당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뭐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 사이에 국민들이 감내해야 될 게 큰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이건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서 야 이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렵다라는 문제만 이제 수준만이 아니라 이게 그 이상의 지금 좀 절망적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나 집권하는 쪽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보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안 좋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충분히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또다시 이재명 대표, 윤석열 그 만남 얘기를 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A4 용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모두 발언했던 네. 부분 또 기자들도 맞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총선 결과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두 다 사실 공개가 됐고 네. 그 모두 발언 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모두 발언에 앞서서 인사 날씨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기자들을 물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님 아직 하면서 발언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럴 때 그 이야기는 모두 나올 것이다 라고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다. 아, 예상을 못했다? 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미리 안 했다는 것이 영수회담 준비에 있어서 그 실무진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두 발언을 준비할까요? 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최소한에. 네. 그런데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괜찮다, 필요 없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전달을 모두 발언에서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대통령은 역시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모두 발언에 대해서 들었을 때 자신의 반응이 방송에는 나갔는데 이거를 듣고 정말 경청을 하자니 경청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송만 생각하고 이미지 방송, 관리만 한 게 아니었나.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 뭐 언론에서는 뭐 둘 다 얻은 게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 뭐 이재명 대표가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한테 더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점수를 딴 셈이죠. 아, 딴 셈이다. 왜냐면 뭐 일단 저기 지금 말씀하셨던 네. 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장시간 얘기를 하게 된 과정에서 설명하셨는데 네. 이걸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노리고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시라고 해가지고 자리를 네. 마련해 준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본인이 길게 하셨으면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겠죠. 못했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영수회담 준비를 해간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그래서 꺼내서 본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뭐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노렸다거나 계획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의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민심 문제에 대해서 자기 뭐 나름 고민을 하고 어떤 걸 얘기할지 미리 준비해서 해갔다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점수를 더 땄다고 보는 게 현안은 거의 다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저기 영수회담에서도 지금 드러났지만 네.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연결이 되는데요. 네. 그 어떤 느낌이 최근에 계속 드냐면 뭐 이제 좀 거슬러면 대파 사건도 사실 대파, 다 연결되는 것 물가, 같긴 예. 합니다만 대통령이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그 상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모든 이제 그 공격이나 아니면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고 예. 사실 결국은 그분이 국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 최종적 책임을 짓는 건 맞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이 뭐 현 상황이나 민심이나 아니면은 뭐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문제의 대파 발언도요. 네. 사실 잘 이제 더듬어 보면은 대파가 지금 뭐 875원이었나요? 875원이요. 예, 875원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은 이걸 알아보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제대로 얘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남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지금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는 그래서 뭔가 그런 듯한 모습들만 보이면 충분한 것으로 대통령실이나 이 관련자들이 이제 파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계속 지속되는 거라면 네. 앞으로도 뭐 소통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분이 생각하는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상황이 계속 악화되겠죠.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결국 영수회담에서 그 모습이 저는 이제 검찰에서 티타임하는 그런 모습 정도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소통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주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일방적 소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긴 한데 이번에 질문 허용하고 답변도 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사실은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와 잠깐의 그 짧은 질의응답 네. 시간에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면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 답변을 막 해석하느라고 막 하는데도 해석이 안 된다, 결론은. 그 정도로 사실은 기자들이라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백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박절하게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물어야 되잖아요. 물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조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야 되는데 또 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까지도 이제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면은 네.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실 지금 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정황도 있고 네.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이 지금 뚜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었을 때 과연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인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자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네. 대통령실에서는 묻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앞에서는 네. 직접 직접 그렇게 뭐 사과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자들이 알아서 묻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 묻지 않겠지. 어디 분위기를 봐서
또 MBC 기자 같은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만약에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답변은 기대할 수가 없다. 묻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좀 돌출 어떤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안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기자라도 물을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걸 기자회견하면 그걸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4월 22일자 기자인데요. 네. 뭐 여러 군데서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일보 제목을 읽겠습니다. 네. 도어 스태핑 부활했나? 17개월만 하루 2번 기자 발급 질문 받은 윤. 제목이 이래요. 아, 지난번에 그 네, 22일 날인데 예. 그날 이제 대통령께서 기자들에게 2번 질문을 받을 기회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17개월 만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서특별되고요. 네. 그 다음에 2번이나 여기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네. 도어 스태핑이 부활한 듯한 모습을 보았다. 뭐 이런 식의 칭송이 쏟아졌다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는 뭐 우리나라 가장 큰 메이저 회사 언론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칭송하는 기사를 받아서 썼습니다. 네. 이런 기자들이 일단 이제 대통령실부터요. 대통령실부터 하루에 2번 질문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소통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대단한 걸로 할 정도의 인식이라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자회견은 이 수준에서 과연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또 하나,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17개월 만에 그런 일이 소통이 겨우 벌어질 정도면 네. 사실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비판을 하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네.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 칭송을 그대로 받았었거든요. 그런 기자들이 그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는 아예 없는 게 맞겠다. 기대를 못하는 두 예, 분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네. 일단 어디 소속이냐라고 먼저 묻는다. 왜냐면은 기존에도 예전에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뭐 어떤 질문을 하니까 옆에서 좌파입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처럼 어디 소속인지를 먼저 밝히고 그렇게 질문을 받을 때 뭐 그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드렸고. 사안입니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한다고는 이제 결정은 났지만 네. 글쎄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민정수석실 신설하는 조직 개편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아마 이달 초에 검사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수석실 이름은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법률수석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하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얘기는 네. 그렇게 들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법률수석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그러면 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신설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스타일상 검사 출신이 오시겠죠. 그거는 뭐 검사 출신들 올 것이다. 그거는 뭐 그분들 검사 출신이 오는 게 뭐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 왜 가지 싶은 곳도 가시는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특검, 네. 각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특검 등등 특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냐, 부활시키려고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도 그런 선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정관실이죠. 예. 수정관실에서 많은 문건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손준성 고발사주 그렇죠. 사건에서도 보듯이 그 모든 대응 문건을 거기서 다 책임지고 통과를 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거기 그 당시에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뉘면 법무법인 장모다. 아, 장모다. 네, 실제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응 문건도 실제로 만들어냈고요. 판사 사찰 문건이라든지 뭐 검언 유착 이런 이야기가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사 출신들이 필요하다. 측근에 너무 검사 출신이 제일 편하다. 다른 사람들이랑 일해보니 역시 말은 제일 잘 알아듣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좀 더 대통령 가까이 두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민정수석이든 법률수석이든 내 가까이 두겠다라는 의지이지 네. 민심과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입법사항은 아닌 거죠. 하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려면 할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실 구성은 대통령령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돼서 제가 네.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예. 있는데 뭐 이제 범빌비서관이든 민정수석이든 설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설치한 그 조직을 네. 그 특검이나 이런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면 이거는 직권남용이 기본적으로 아, 범죄가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예.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법무부인 장모 얘기 나왔던 그 건들이 사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부 위법한 사항이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그런 조직이 시설되면 꽤 큰 조직이 될 텐데 수석실부터 네. 뭐 되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큰 조직이 될 텐데 꼭 세금으로 월급 줘고 하면서 네. 본인 디펜스 개인적인 그 비리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 자체로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뭐 당연한 건가? 또는 정말 만들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거를 문제 삼고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훈 변호사 지명을 했는데 어떤 적절한 후보라고 보십니까? 일단 후보자가 이제 2명으로 됐었는데 네. 오동훈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인데요. 예. 두 분 다 여권 출신,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권 추천 인사 2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뭐 기울어졌다 이미 그런 처음부터? 평가가 예.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원했던 사람은 김태규 변호사라고 네. 공수처 자체를 좀 부정하는 그런 의견을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가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공수처장을 임명함으로 인해서의 공수처의 어떤 힘을 받으면은 굳이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서 이제 지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갑자기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을 한 거는 오동훈 변호사가 아무래도 이명순 변호사보다는 둘 다 여권 추천이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조금 더 소통에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대한 그립을 하기에는 처장 맨 위에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야기가 되지 밑에 부장한테까지 직접 연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공수처장 중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 그런데 오동훈 변호사는 연손 27기고요. 네. 이명순 변호사는 연손 22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네, 대통령은 연손 23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배가 낫다. 네, 좀 더 낮은 기수로 해야 그나마도 이제 또 임명될 법률 비서관이라든지 소통하기에는 네.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우동훈 변호사를 지명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네. 둘 다 여권 추천 인사였고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지만 또 하는 말이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 딱 검찰에서 하던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약에 임명장을 받는다면은 사실은 큰 기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 공수처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상황에 대한 변경이 있을까 오히려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판사 출신이니까 좀 그래도 나은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 상태에서 네. 다른 분들이 다시 또 추천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내용을 보니까 그나마 그동안 문제됐던 것 중에 좀 덜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덜하다? 그래서 네. 제가 이분을 찬성한다는 건 아니라 네. 찬성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공수처장이 너무 오래 비어 있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민주당에서도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어요. 근데 이제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간다면 결국은 검사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 간다는 게 아무래도 공수처가 이제 검찰을 견제하고 상대하는 데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쩔 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선 후배니까 더 만만하기란 좀 표현이 그렇군요. 어쨌든 더 편하게 볼 수는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분이 모르겠어요. 법학과 출신들끼리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연수원 선배나 후배한테 뭐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역시 전혀 느낌 받는. 네,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분은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고 돌아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비대위원장을 네. 맡는다는 것이 결코 누구도 맡고 싶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 네. 또 곧 뭐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 선출까지 그 임시적으로 관리형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관리형이 필요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은 정말 개혁, 혁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네. 관리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8년 전에 은퇴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명된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도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하. 예, 좀 그렇게 보여져요. 원내대표 경선도 원래 내일이었는데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할 수도 있다. 원래 출마한다고 이게 단독 한다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뭔가 내부 상황이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제 예. 대패했잖아요. 그렇죠. 대패를 한 상태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내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상당 부분 예측됐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할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내에서 이제까지 어쨌든 뭐 반강제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지금 왔던 건데 예. 그런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치인들은 차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후에 정치 계속 하실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혼란이라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대표가 결국은 전체적인 당의 가장 당권을 쥐고 자기 사람을 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에 모든 관심이 쏟아질 거고 네. 그런 측면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셨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로 출마해서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황우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이 전형적인 친박 인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전에, 있고, 예.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러죠? 좀 논란을 남기셨어요. 제가 좀 뭐 대표적인 게 옛날에 했던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밀었던 사회부총리 했었어요. 예, 그거 밀었던 분이고요. 네.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말씀하셨던 네.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재 지금 민심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관리형이라고 하더라도 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아, 옛날에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고 뭐 박근혜 때 인물 그리고 박근혜 때도 오히려 보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던 분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비대위에 기대가 없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민심이나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예,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달리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이태원 특별법 처리하기로 오늘 합의를 봤는데 글쎄요, 이게 또 합의가 되긴 됐는데 본회의가 열 수 있을지.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법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을 갖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처리될까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국회법 자체 취지를 전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이제 조항을 손 보면서 네. 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자체가 재정 취지가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 미진하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료 제출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압수수색 이걸 자꾸 검찰의 압수수색권에 대한 영장 청구권이다라고 하는데 영장 청구권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하는 의뢰. 건데 이게 어떻게 청구권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네. 발목을 잡았는데 이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혜병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열지를 않아서 이거를 본회의에서 부의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하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굉장히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해외 순방을 막는 네. 방법까지 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네.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주는 게 총선의 민심이 전달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이게 답답합니다. 무산되면 네.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4일날 순방 가긴 하는데 이거 직권으로 개의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보인 네. 태도로는 직권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데 이 김진표 이제 국회의장 쪽으로 얘기가 좀 이제 화제가 넘어갔으니까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부분이죠? 김진표 네. 의장이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총선 이후에 이른바 3대 정치개혁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마지막 이제 뭐 사실상 은퇴소송 비슷하게 가시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뭐 본인도 본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태운 이제 그런 걸 하셨으니까 그거 다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고 가야죠. 근데 나가신다니까. 순방. 그러니까 뭐 특검은 그렇다고 치도 본인이 그렇게 강조했던 정치개혁이라면서. 그리고 또 이분이 며칠 전에는 개헌에 대한 뭐 이런 것도 하셨거든요. 네. 뭐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공식적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놓고 그리고 나가시겠대요. 아까 이제 박찬대 의원 나와서 말씀하셨던 게 뭐 순방을 가야 되는 그런 뭐 필요성 같은 것도 인정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국내 현안이 지금 당장 본인이 하시는 것도 있고 국내 현안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양보를 한 건데 그 양보 지점이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이 되게 강하게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양보를 했고 어쨌든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건데 그러면 국회의장으로서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회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나간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이분이 무슨 생각이신지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삼합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 또 김필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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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야기해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 출범 720일 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드디어 만났는데요. 첫 영수회담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만남 그 자체죠. 예. 그러니까 뭐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722일 만에 갔다. 이재명 대표 얘기했죠. 그리고 총선 민의가 이제 확인됐잖아요. 192대 108. 이 상황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야당 대표는 한 번은 만나야 되겠고 네.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으니 만나주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만남 그 자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가. 고개 닫아. 예. 그래도 대통령실은 또 야당하고 소통, 협치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여러 번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로 보면 한 번 그냥 넘기는 네. 국면 전환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이 정도의 세게 회초리를 맞았으면 네. 야당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네. 저는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면서 최수근 상병 특검이라든지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정말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국민들이 국정 운영 기조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겠구나. 네. 이런 정도는 선조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정무수석, 네. 그다음에 총리,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뭐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대로 하겠구나. 그대로 할 것이다. 예. 하나도 변화가 없겠구나. 그런데 척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미동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 역대 최대치의 그 국정운영 지지율 23%가 나오면서 그렇죠. 급락했잖아요. 한 11%가 갑자기 맞습니다. 급락한 상황이 되니 네. 여기서 뭔가 좀 그 국면 전환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네. 이런 차원의 만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모두 발언이 좀 눈에 띄었어요. 예. 아마 15분 가량 본인이 A4 용지를 딱 꺼내놓고 기자들이 예. 나가려는 거를 붙잡고 네. 이거 듣고 나가라라고 네. 하면서 대통령이 좀 당황하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경청은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영수회담을 하면 네. 야당 대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역대 영수회담에서도 대부분 A4 용지에 네. 다 정리를 해서 아하. 가지고 가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건 전달을 하고 네. 그 발언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렇죠. 하는데 예. 어제 경우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작심을 하고 갔을 거예요. 720일 만에 만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개 회동 그러니까 공개 회동의 시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시간이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네. 때문에 네. 초반에 딱 그걸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페이지를 다 그런 작심을 하고 갔지 않았을까. 작심을 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게 만약 그 기회가 아니었으면 무슨 얘기를 한지 공개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왜냐하면 720일 만에 갔고 총선 민의를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네. 대통령을 만났을 건데 그걸 국민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작심하고 갔겠죠. 만약 그게 없었으면 비공개 회동에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그걸 했으면 그렇죠. 모르죠. 서로 간에 다 각색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작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눈에 띄거든요. 네. 가족, 네. 주변 인물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 예. 사건 그것과 그다음에 명품백까지 그다음에 뭐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까지 포함해서 아마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뭐 장모님 등 네. 그 처가 식구들을 다 거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임기 내내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년도 그렇지만 예. 앞으로 3년도 그럴 거예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 저는 검찰이 지금 그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수사 안 하는 거잖아요. 법 앞에 많이 평등한다는 그 명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가 질질 끌리고 안 부르고 수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특검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네. 게 국민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뭉갠다고 해서 없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털고 가는 게 수밖에 없다. 부담을 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 세력은 계속 질질질 끌고 네. 뭉개고 안 하고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
민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한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네. 의제들도 하나 살펴보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좀 반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선별적 그렇죠. 지원이죠. 예. 예. 그런 건 입장 차이가 확실히 났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가 재정 규모라든지 전 국민한테 그 25만 원씩 줬을 때 이게 13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어떤 그 고물가 시대 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랬을 때 그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그건 이 경제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개혁신당도 25만 전 국민에게 주는 것보다 네.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선별적으로 예, 차별적으로. 예, 예. 그 얘기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건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자, 연금 개혁 관련해서도 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태원 특별법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법률적인 상황까지인 게 네. 역시 이제 법률이 나오니까 검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둘 다 법조인이니까. 예. 그런 건 좀 상세하게 서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네.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그 민간인 조사위원이 그 영장 청구권이 있으면 되겠냐.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의 법체계, 대륙법 체계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것에 반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지적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이제 그건 법률적인 체계로 보면 일견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승적으로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반드시 논의돼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여야의 이런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야당은 다수로 밀어붙이고 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이견이 있는 것을 얼마만큼 이견을 줄여내느냐. 토론을 해서 그렇습니다. 의견을 줄여야 예, 된다. 그렇습니다. 예. 토론하고 협상해서 협상해서.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제3의 안을 만들어내는 게 네. 정치거든요. 그런 정치를 해야 국회가 효용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야는 다수니까 밀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국회에서 여야의 대표, 원내대표 네. 또는 법사위에서 그 협상해야 될 내용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얘기한 거죠, 사실은. 아하. 자, 이 마지막으로 뭐 좀 끝으로 계속 좀 만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정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아, 이건 가능성 조금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아, 모릅니까?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거라도 합의문을 쓰시지 그랬어요. 아, 합의문 자체가 없으니까. 예. 그거 그냥 말로 한 거 아니에요. 예. 안 지켜도 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앞으로 3년 동안 정상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없을 수도 있다. 예.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왜냐하면 네. 어제 영수회담 처음 한 상황에서 네. 서로 덕담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만나자 그러면 싫다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수준의 얘기했을 거고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는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야정 뭐 상설 협의체를 만들자. 그 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자. 이렇게 한다든지 뭐이 정례화를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면 발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했다는 거는. 그거 뭐 그냥 덕담 수준 아니에요? 안 지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서로가 밀고 또 핑퐁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뭐 말씀대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또 선거에서 여당이 좀 참패하자마자 이렇게 영수회담을 했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이 회담이 대통령한테 득이 될지 아니면 결과상 이게 안 좋게 될지 해석이 여러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별로 득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어요.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그 총선의 참패 계속 왜 참패했냐, 대통령이 책임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계속 그 언론에 많이 그 나올 상황이었는데 네. 전화해서 이 대표 한번 봅시다. 네. 그러면서 한 열흘 동안 영수회담 의제가 뭐냐 이걸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이 대통령한테 있다, 이게 다 잊어먹어졌어요. 국면 전환에는 성공했는데 네. 그러니까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나 앞으로 3년 동안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뭔가 희망이나 기대를 주는 것은 없었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당장에 이른바 예를 들면 뭐 면피 정도는 가능했는데 네. 실제로 향후 전국에서 큰 도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댓글에 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떤 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뭐 감해 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니 어제 그 배석자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뭐 따로 덕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단독으로 두 분이 만난다면 모르겠지만 여러 배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4대 4였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대통령 권한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네. 그건 사법이잖아요. 그렇죠. 삼권 분립의 사법인, 법원이 해야 될 그렇죠. 법원이 할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결국은 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네. 그 영수회담은 국민을 위한 회담이 아니고 양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야합이었겠죠. 야합이 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건 없었겠죠. 그런 건 안될 최소한 네. 최소한 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서 한쪽은 가족 리스크, 한쪽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인데 네. 그걸 서로 말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5월 10일이 취임 2주년입니다.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뉴스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년 되면 네. 올해는 저는 국민 여러분 국정 기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기자 여러분 혹시 뭐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하고 답변하고. 그건 연초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다음에 집권 1년, 집권 2년.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뉴스입니까? 예? 하냐 안 하냐가 무슨 뉴스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00일 그때 기자회견 한 후에 계속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용산을 왜 옮겼습니까? 국민 자주 만나고 소통하려고 예.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돈 많이 들여서 용산으로 옮겼잖아요. 네. 예? 청와대 버리고 용산 왔는데 그 원래 취지는 어디 갔어요? 돈은 왜 들였습니까? 예? 그리고 한남동 관저 용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 말이에요. 네. 그런 거 다 국민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럼 국민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 2주년 예. 기자회견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것이다. 예. 그것을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아니 내가 2주년 됐는데 이제 국민들 앞에 기자들 앞에 나서서 네.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뉴스가 되냐고요. 난 정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요. 네.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87년 체제로 거의 40년 지금 돼가는 상황입니다. 직선제 대통령을 선출했고요. 그다음에 여야의 정권 교체도 됐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직종의 대통령들이 선출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당연히 발전된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퇴행하고 후퇴하고 심지어는 무슨 독재화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네. 잘못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강하게 비판을 좀 하셔가지고 당연한 걸 갖고 뭐 한다고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면 오선의 항우여 전 의원 사회부총리를 지냈던
항우여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중진들도 거론이 됐지만 결국은 다 거절했다고 하고요. 항우여 전 의원이 지금 한다는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한심하네요. 한심하다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언제 때 황후여입니까? 옛날 항우여긴 합니다.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네. 때죠.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아마 대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때는 부총리를 했죠. 사회부총리였습니다. 예. 예. 그 황후여 47년생이십니다. 예. 네. 뭐 나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 언제 때 황후여냐고요. 아니 총선에 승리했습니까? 아하. 예? 지금 192대 108입니다. 네. 이른바 108번뇌라고 하는 108번네. 예. 108번뇌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친윤 원내대표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황우여 전 의원이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윤재욱 원내대표 지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의 하명이죠. 이것도 하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아하. 그러면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자기 원내대표가 되고 도로 또 친윤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친윤 정당에서 한 걸음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아하. 예? 마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네. 마치 국민의힘이 무슨 독자적인 독자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 눈에는 결국은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악된 집단으로 보여졌고 네. 그래서 결국 총선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산과 좀 결을 달리하고 네. 국민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른바 비윤 또는 중립적인 인사 네. 그리고 가능하면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인사 이런 사람을 좀 내세워서 아 당이라도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걸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네. 그런 집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9석이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죠. 200석 미만. 예, 더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분들이 다 더 그렇습니다.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용산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영향력을 더 키우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비대위원장도 원내 대표도 다음 두 달 또는 세 달 뒤에 전당대회 할 겁니다. 네. 그때는 이미 친윤 원내대표 그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또 다른 친윤 인사가 네. 당대표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뻔해요. 관리형 혁신이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까? 그럼 뭔 얘기를 합니까? 무슨 혁신입니까? 혁신은. 혁신 아니다. 무슨 혁신이에요? 전혀 아니다. 국민을 바보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진짜 이철규 원내대표가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철규, 황우여 또다시 전당대회에서 뭐 대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식의 어떤 지금 예를 들면 상황이 될 것이다. 나이 연대라고 그랬고 나경원, 그렇죠. 예, 이철규 연대 이 얘기 나오잖아요. 둘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이철규 원내대표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술수죠. 아,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라는 게 아까 나경원 대표라는 걸 좀 띄워놔야 네. 이번에 친윤이 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친윤이 되고 나잖아요. 네. 그럼 나경원은 지워도 되죠. 빼는 겁니까, 그러면?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합니다. 결국은 이게 찐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찐윤 대 찐명 원내대표 이게 지금
원내대표가 좀 성향이 이렇다면 이게 협치나 뭐 이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강대강으로 좀 국회가 대립되는 겁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상황상? 저는 이제 민주당의 상황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심판의 도구로 네. 민주당을 선택한 거죠, 국민들이. 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해서 선택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마치 그것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립감과 지도력이 그 강화되는 상황으로 그 이제 활용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게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에 큰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아니 지금 언제 때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계열에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냈던 네. 정 누구죠? 정세균? 네, 정세균 원내대표가 네. 단독 출마한 이래 굉장히 한 10여 년 그렇죠. 거의 만에 오랜만에 같아요. 예.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를 하게 됐는데 경선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예.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예? 170명이 넘어요. 네. 당연히 경선해야죠. 적어도 5명은 나왔어야 되네요. 아.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명심, 그 이재명 대표의 의중 때문에 네. 그게 막힌다? 그게 민주당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양성이 사라지면요. 네. 민주당은 죽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단일 대우에 의해서 확고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겠지만 네. 민주당은 다양한 그 목소리와 다양한 세력이 공존해야 민주정당으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원내대표 22대에서 이제 할 거고 21대 국회는 마지막 5월 본회의 네. 요거 아직 일정 협의는 정확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최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검법 등등 좀 합의점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여야가? 합의하기 힘들겠죠. 아,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총선에 낙선한 분들이 많아요. 50여 명 정도 되는데 아하. 낙천한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이례적으로 그분들을 또 빨리 불러서 위로도 했잖아요. 낙선자 무슨 예. 위로 그 이유가 했었죠. 이탈표 막으려고 했을 것 아, 같아요. 아하. 그런 느낌인데 네, 당연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일정 합의 안 하고 국회를 안 열려고 하겠죠. 예, 예. 그런데 21대 국회의 임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네. 예, 5월 29일이고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데 네. 마지막까지 월급값은 좀 하고 가십시오. 세비값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최수근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예, 대한민국의 공정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예, 상식의 잣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부모들이 생태 같은 자식들 전부 군대 보내고 있는데 군대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박정훈 대령 지금 항명죄로 네, 재판받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두셔야 되겠어요? 예?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냥 두셔야 되냐고요. 네. 이건 특검하도록 해줘야죠. 만약에 이 요번 본회의 때 네, 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하겠죠. 거부권 행사했을 때 예. 3분의 1가 나올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이제 의원들이 지금 그 있으니까. 다음 본회의를 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 네, 그래서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고 예.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월 30일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네. 시작되니까요. 만약 네. 저는 21대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기대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22대 들어서 네. 가장 먼저 해야죠. 최수근 상병, 김건희 여사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있잖아요. 네. 털고 가셔야죠. 3년 내내 이거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요 잊어먹질 않아요.
다 그리고 알고 있다. 예. 예, 이거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거 수용 잘 안 할 겁니다. 빨리 끝내자고요. 지금 뭐 공수처에서 수사도 좀 많이 좀 하고 있고 공수처 수사로는 좀 부족한 겁니까 그러면? 아니 공수처 실력 알잖아요. 공수처 그 설립된 이후로 네. 수사를 뭐 했는지 뭘 기소했는지 잘 기억도 없어요. 예?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수처 기관 자체도 잘못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된 것이다. 예. 그 기관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수사를 했어요. 예? 네. 근데 기소권이 없어요. 다시 검찰로 가야 돼요. 그럼 검찰이 또 수사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시간만 질질질질 끌다가 결국 유야무야 시키려고 하는 작전 아니냐.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봐주겠냐. 예? 아니다 이거죠. 그럼 빨리 그냥 특검합시다. 특검으로 가야 예, 된다. 하면 되죠. 왜? 이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이유가 뭐냐면 네. 심지어는 최고 권력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 권력자가 임명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네.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하. 해봐야 국민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22대 국회가 열어지면 원구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장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은 네. 국가 그 의전서열 2위이기도 하고요. 네. 2위이기도 하고 국회 여야의 충돌 상황에서 네. 중재 역할도 하고 국회의 본연의 임무, 행정부를 견제하는 네. 그런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이 당선되면 바로 당적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소속 상태로 가는 그걸 법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민주당스러운 사람보다 네. 국회의장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전 의원보다는 뭐 글쎄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까? 뭐 그건 저는 뭐 예. 개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예, 예. 그분이 되시면 대통령과 국회의장만 매일 나오겠죠. 아, 방송에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두 분 또 맛있는 이슈로 찾아왔습니다. 자, 공동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또 이상민 PD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셨는데 너무 즐겁다고 합니다. 우리 재밌다. 예. 다 우리 공동대표 덕입니다. 네. 예. 그럼 제가 단독으로 입후보하겠습니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전당대회 시즌이라서. 네네네. 예, 드리겠습니다. 뭘 드려요? 추대하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지금 영수회담 날짜 오늘입니다. 자, 실무 회동 때부터 막 여러 가지 신경전이 있었는데 또 협치의 성과 낼 수 있을지 전망도 깔리고 있습니다. 예. 자, 2년 만에 첫 영수회담. 먼저 우리 박영식 에디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에 사실 열렸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뒤늦게 네. 열리는 것이고 그동안 대통령께서 그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하셨던 게 가장 큰 배경이 아닐까 싶고 저는 뭐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첫 네. 번째는 오늘 2시 이후에 영수회담 하고 나서 특검입니다. 뭐 의제와 관련해서는 대다수의 언론들이 오늘 조간만 봐더라도 협치 일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협치와 특검은 구분돼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협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선결돼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특검만큼 민생도 중요한데 특검과 민생이 관철이 되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협치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상호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협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가 협치의 가능성 또 특검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의 첫걸음은 대통령이 총선 패배를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특자 들어가는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뭐 최수근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실제 야당의 목소리만을 듣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응답을 어떻게 응답을 해주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전 인수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끝나고 나서 발표를 각자가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네. 발표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발표하면 아마 해석의 여지를 많이 두고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얘기를 얘기할 해버린다면 것이다. 이거는 그냥 영수회담의 결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특검 얘기가 나와야 된다. 특검. 아니 그 네. 해보지도 않고 지금 살짝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박영식 씨가 이렇게 야지라 그러면 예, 야진 아닙니다. 예. 이렇게 자꾸 하면은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주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네. 의제를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진석 비서실장 하면 뭐예요 역시? 예? 어? 응? 어? 예? 뭐? 대드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아니, 정진석- 이렇게 하실까봐. 아니 어쨌든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홍철호 우리 수석 네. 다 얘기하잖아요.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지 말고 네. 만나면 또 저 소통이 되고 네. 또 만나면 네. 또 좋은 친구 예. 여기 뭐 MBC 인데요? MBC는 아니지만은 예. 비행기 안 태울 뻔했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좀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아주셔야죠. 특검. 특검. 뭐? 아니, 아니 특검이라는 거는 저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상호 소통을 해가면 되는 것이지. 네. 참 저렇게 어떻게 아니, 같지 이번 주- 않습니다. 아니 이번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최수근 특검 표결을 붙일 아니 그것도 예정인데. 우리가 의제를 딱 정해놓지 말고 예. 어그레시브하게 그런 그 싱킹을 좀 체인지를 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민생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지. 의제를 딱 이걸 정해놓고 내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하는데 예.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우리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죠. 네. 민생 얘기를 빼놓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든 국민들이 많이 힘드십니다. 민생 중심으로 제가 국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잘 전하는 야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 김건희 질문 받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제가 예의가 궁금해가지고 그 예의 따지기 이전에 어차피 또 그 영수회담 하시면서 우리 대표님이 질문을 많이 대통령께 해야 되니까 그 중에 그 특검 중에는 그래도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돼요. 방송에서 큰일 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야당은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삶이 정말 피폐해요. 우리 박 변호사는 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실 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을 얻은 게 사실 그런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은 저랑 이제 중국 요리도 먹지 않았습니까? 누군지 모르시네. 예. 그래서 민생을 잘 전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 한번 보시죠. 예. 와. 자, 지금 벌써 영수회담 놓고 신경전이 딱 느껴지는데 네. 여당은 일단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정쟁으로 몰지 말자. 그래서 야당은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 돼야 된다. 얘기 좀 돼야 된다. 자, 어떻게 지금 아주 막 첨예한데 특히 민생 회복 논의 또 말했던 특검, 예. 총리 임명 1시간 만에 이런 얘기들 다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모자라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쟁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전 반대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즉 이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의제를 정하지 않고 그 얘기 1시간 하셨잖아요. 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주제를 거론하기가 더 편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를 무조건 만나야 돼요. 너는 만났잖아. 그 만나면은 네. 좋은 친구. 예.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도 만나면 자꾸 이제 마음이 풀리고 소통의 강물이 흘러요. 그 강물이 이제 4대 강물입니다. 4대 강물이다. 볼을 자꾸 설치하면 안 돼. 예. 볼을 열고 예. 개방을 하고 예. 녹조를 없애야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볼을 여는 것처럼 4대강 볼을 여는 것처럼 열어야 돼. 예, 마음과
마음을 열고 열어요. 어떤 의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MB 대통령처럼 허심탄회하게 김건희 특검 얘기도 하고 다할수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얘기하면서 그 어려운 얘기는 난 몰라요. 내가 몰라. 다 열어야 돼. 남대문 열렸네. 다 열어야 돼. 아무튼 열어야 돼. 하지만 이제 저런 그렇죠. 그 MB 대통령님의 태도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던지더라도 네. 1시간 동안 충분히 듣고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신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도 함께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짧더라도 일단 응답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다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찌됐든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마음속에는 의제의 우선순위를 놓고 하나씩 껍질을 벗겨가듯이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두고 특검 얘기도 하고 민생도 얘기하고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쟁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정치 의제 중에 정쟁이 아닌 사안은 저는 없다고 봐서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주제를 다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댓글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잘해서 얘기할 것이다. 네. 또 LYG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와라.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도 하고요. 네. 또 배석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눈에 띄는 게 하고 나왔는데 예. 이 대통령실 얘기랑 민주당 얘기랑 다를까봐 너무 달라지면 또 그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예.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배석자들이 있으니까 뭐 그건 좀 확인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그렇다고 듭니다. 하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네. 대통령의 응답이라는 것이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모호성. 그렇죠. 이게 외교적 수사처럼 응답을 해버리면 해석의 여지가 너무 안 넓어지는 돼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당시의 대선 그 본선 토론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꼬치꼬치 꼬리 질문을 했던 기억도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태도로 뭐 물론 일관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겠지만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다시 물어보고 제대로 좀 응답을 해달라. 네. 어떤 것이 대통령의 응답이냐 좀 정확히 해달라고 재차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좀 보면 2주째 지금 20%대거든요.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TK 지역에서도 10% 정도 떨어졌어요. 25%를 기록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대구 경북에서 네. 25%를 보수 정당 소속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이런 경우 있었나요? 그저 박준 변호사님 또 고향이시니까 네. 더 잘 아실 테지만 이 25%는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본 저도 거의 수치거든요. 오랜만에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국면에서도 25%가 몇 번 눈에 띄었을 정도인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 배경을 보면 자신의 지지층을 뽀개는 정치를 그동안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총선 전에는 자신을 지지했던 의사 집단을 뽀겠고요. 총선 이후에는 지금 지역인 TK가 지금 뽀개진 건데 네.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했을 때부터 아마 TK 지역 민심이 흔들렸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 분들이 제가 실제로 이 총선 기간에 대구에 내려가서 지역 분들 만났을 때도 동대구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자마자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목소리 나오자마자 한숨 쉬면서 라디오를 딱 꺼버리시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혐오 정서가 많이 접안에 깔려 있는데 네. 그런 지역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난 대통령이 뚝심이 있다고 느꼈는데 네. 어떻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래? 아니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지역 분들의 정서가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간 대통령이 해왔던 말씀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 좀 표리부동한 자세 아니냐. 난 뚝심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더불어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대구도 많이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네. 떨어졌다. 지지율이. 그리고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영남 자민련, 영남 쪽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들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승리를 그러니까 영남 분들이 대통령을 지지해서 총선에 몰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거에 패배한 책임을 우리 탓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설이 이제 보도가 많이 되면서 영남 지역 민심들이 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갈등하고 이제 있는데. 영향이 많이 줬던 거 아니냐. 예. 아니 그 지지율은 그 전광판에 있는 저게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곧 회복을 할 겁니다. 그 영수회담 이후에 국민들의 말하자면 그 어떤 서사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은 더 쌓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지역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싫어요. 있는 보세요. 포인트라서 예.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 놀란 말입니까? 그러면 아니 박영식 씨는 진짜 가짜 않습니까? 나참 그. 아니 제가 가짜는 것보다 아니 대통령님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을 그러니까요. 하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문제였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3+1으로 제가 박영식 앵커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오, 좋다. 3 뭡니까 그거? 예, 쓰리. 족발, 아, 빈대떡, 예. 김치찌개. 예. 그다음에 제가 원은 뭐냐? 원. 뭐죠? 치즈를 깔아드릴게요. 치즈 뿌리면 맛있다고 계란말이에다가. 예, 예. 아우 입맛 따시 먹고 싶네 그거. 아침부터 입맛 다시네요. 영식당이다 보니까. 예, 영식당이니까. 잠깐만 오늘 점심 뭐지 그거? 국물 있는 게 좋은데 나는. 우리 대구 지지율 있는데 뭐 홍준표 시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대구 지역 지지율에 엄청 관심을 가실 텐데. 정몽규 그 사람 참 문제가 많아요. 정몽주요? 정몽규는 떠나라. 박수 안 칠 때 떠나야죠. 세상 사람들이 정몽규를 다 욕해요. 경남지사 그리고 경남FC 내가 구단주를 했어요. 맞아요. 예. 예. 그 대구FC 구단주예요. 시민구단이니까. 그래서 내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떠나라! Get out!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축구 얘기를 또. 예. 아니 근데 왜 대구 지역 민심 예, 물어보니까 왜 축구 갑자기 얘기를 축구 얘기를 하면서 떠나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정몽규 편드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아, 참. 아, 그게 아니고 대구 지역 지지율이 왜 떨어졌냐는 얘기를. 그건 내 모르죠.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모르시는 당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이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안철수 우리 의원님 참 뭐 이번에 나가십니까? 당권 도전? 뭐 어딜 나갑니까? 스튜디오를 박차고 나가냐? 아무도 안 웃네요. 네, 재미가 별로. 아니 그 안철수 의원님은 그러면 그 이렇게 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당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똥이 아닙니다. 예. 체인지. 체인지. 제가 왓튼 스쿨 출신이잖아요. 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변할 건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하나만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하나마나 아닙니다. 예. 무한도전 너무 옛날 얘기. 자, 지금 뭐 하여튼 국민의힘은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비서실장 임명인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대통령실 또는 관계자 이름으로 메시지 산발적으로 외부적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다 잡는다. 또 내부 기강을 다 잡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됩니까? 이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또 대통령실 얘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아우 저는 근데 그 정진석 비서실장도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비선 논란 얘기 나왔을 그쵸. 때 비공식 라인 얘기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좀 아찔하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조직 체계나 기강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그런 방증이니까 네. 이제 비서실장이 돼서 이 조직이 무너진 부분 또 기강이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고 네. 물론 이제 파워풀하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그 외부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네. 당위적인 얘기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일찍이 언급된 비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의 기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식 라인이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아닌데 우리는 박영선, 양정철 검토했는데 라는 반박을 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의도에서 중진이시고 관록의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새로운 조직에 또 들어가면 네. 직급이 높더라도 텃세라는 거를 막아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지금 신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4인방,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비공식 라인을 힘으로 누르려면 누군가를 눌러야 된다. 누군가를 다들 아시겠지만 예. 누군가를 누를 정도의 그런 강한 그게 파워를 가능할지.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잘 봅니다. 들어보세요. 잘 될 겁니다. 아, 될 겁니다. 민심을 듣고 예.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듣는 비서실장이 될 거예요. 네. 민심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 하면 또 뭡니까? 역시 예. 그 육모라는 육모라니요? 저기 뭐 아무튼 민심을 들어야 됩니다. 방망이를 들 필요는 없고 예. 옛날에 그 장효조 선수가 그 방망이를 거꾸로 들어도 3할 타자 그 맞아요. 아니었습니까? 장효조입니다. 예. 그 삼성 라이온즈 네. 그런 것처럼 민심을 들으면은 뭐 3할이 아니고 지지율 30%도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지만 아니 그 대통령님 모르게 주변에 있는 그 소위 비선이라는 분들이 여기저기 기자들 만나서 뭐 흘리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 계속 못 막죠. 흘려요. 누수 계속 같은 흘려요. 건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누가 뭘 흘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흘리거나 그건 모르겠고요. 오늘 점심 메뉴가 참 이게 걱정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먹으면서 해야지 이거. 먹는 거 다 오늘 걱정하시네요. 그 영수 회담인지 차담인지는 무슨 차가 나오나? 2시에 하니까 밥 먹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저기 루이보스 뭐 이런 게 좋은데. 아, 이거 알겠습니다. 보스가 들어가니까. 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야, 참. 김건희 여사 12월 이후로 넉 달째 공개 행보를 지금 안 이어가고 비공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 달 5월 달에는 공개 행보 나설 수도 있다. 예컨대 이 특정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한 형태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건희 여사 그 공개 행보에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네, 공적 영역에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맞다. 근데 다만 김 여사가 지금 거의 4, 5개월 동안 그 잠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문불출했던 것도 사실이고 비공개 행보에 대한 그 공식적인 해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디올백은 그러니까 왜 잠행을 했는지, 그러니까 디올백은 실제 받은 것 때문에 그러신 건지, 네. 디올백은 왜 받았는지, 왜 받았는지. 디올백은 어디 있는지, 디올백 하나만 받은 건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설명이 가능한 문제였다면 도대체 왜 4, 5개월 동안 보이지 않으셨던 거냐. 이제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의 명분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왔던 게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죄송한데 김건희 여사님이세요. 뭐가 있었죠? 네. 그렇죠. 계속 주가 조작 의혹도 그랬고요. 그 의혹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디올백 의혹이 또 터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건 이런 것들을 또 차제에 털어내기 위해서 아하. 수사기관의 그 수사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 검찰에 그동안 소환조사 한번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요.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네. 직접 입장을 밝히시면서 소환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공개 행보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뭐 이걸 그동안 비호하고 두둔했던 여당 인사들도 뭐 똑같은 사람이지만 후보 시절에 국민들 앞에서 내조만 하겠다고 밝히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충분히 털어내는 계기를 한번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이후에 공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근데 걱정되는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때 어린이날에 아하. 영부인이 활동을 안 한 적이 우리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똑같은 문제가 또 그래서 불거지지 5월 않을까. 달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요? 감옥 아닙니까? 송영길입니다. 내 이름이 감옥도 아니고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그렇습니다. 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정말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정말 어떻게 맨날 사람 잡아놓고 구속만 시키던 검사를 대통령이 앉혀놓으니까 김건희 특검을 하지도 않고 말이야. 50원 특검이 진행됐습니까 사회자? 네, 그러니까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이 정말 시시야 보고 싶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눈물이 납니다. 예. 아니 그 소나무당 대표님이시니까 이야, 또 정말. 옥중에 계시지만 소나무당 대표님이시니까 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어. 이 송영길이 왜 감옥에 있습니까? 정말 프로필 사진 한 장도 찍지 못하고 그 프로필 사진 얼마나 합니까 그거? 그 한 장 찍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말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었어.
물병 좀 많이 갖다 놔요. 하나만 갖다 놓으니까 이거 던질 수가 없어요. 이상해. 송영길 이 법의 형평이 맞냐 이 말이에요. 소나무당 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올 줄 몰랐어요. 55클럽은 수사도 안 하고 예. 검사들이 그러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라도 제대로 좀 해달라. 뭐 요 얘기를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나무 심으러 가보겠습니다. 소나무식으로. 자, 야, 지금 말씀대로 5월 5일 날 어떻게 나올지. 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랑 일정 이 언론 보도에는 130일 만에 공식 활동 재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어떤 보도가 없습니다. 이게 공식 활동을 또 비공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통령실하고 김건희 여사 행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비공개로 하는 활동인데 공식 활동이다. 이거 자체가 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죠? 우리 국가의 품격이 이게 땅바닥에 좀 떨어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루마니아 정상이 대한민국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는 내가 루마니아 대통령이다. 네. 그리고 저 유럽에 루마니아라는 국가가 있다라는 것을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고 싶어서 정상회담을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죠, 사실. 근데 왔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루마니아 대통령이 방한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태반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 실제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밤에만 활동하는 밤에 활동하고. 아니 무슨 그런 얘기도 이런 있어요. 비공개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비공개로 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네. 루마니아 측에 양해를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양해를 구하는 것도 저는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진 일이다. 네. 이런 정상회담은 정말 희귀하고 기괴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잠깐 짚어봤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해라. 공식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영부인이 활동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또 외교 행보에 네.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차제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네. 이제 좀 털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지난 25일 만찬회동을 가졌는데요. 자, 영수회담을 앞두고 반윤 연대를 구축할 거다. 또 의기투합을 하는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지지자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조국 대표가 던졌던 이 범야권 연석회의의 경우에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야권 지지층을 일단 한데 모으는데 좀 주요했던 그런 만남으로 비춰지고 비교가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저런 자리가 지도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일반 대중들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영수회담이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와 얼마나 또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자리라고 영수회담을 규정하려면 적어도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던 자리만큼의 그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 즉 서로 간의 신뢰가 좀 바탕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 영수회담을 넘어서 2차 영수회담, 3차 영수회담까지 넘어가려면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담보가 되는 만남, 이것저것 더 따지기보다 무엇보다 이 만남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입니다. 우리는 하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윤 대통령께서도 저를 만나신다 하면 어떤 의제, 어떤 방식도 다 관계가 없습니다. 만나게 되면 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민심을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니까요. 그죠? 하나니까. 저희 조국 혁신당은 쇠빙선입니다. 얼음을 깨야 합니다. 그 범야권 연석회의 주장하시다가 이재명 대표 쪽에서 혹시 서운해하진 않으셨는지. 그거는 프레임입니다. 저희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우. 민주공화국은 누구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짜 뉴스는 안 되죠. 단호하십니다.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도 보면 안 됩니다. 네. 민주공화국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조국 단호하시네요. 대표님. 좋아하는 게 아니라 현실입니다. 예. 엄연한 현실 맞죠.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두 분은 집안에서 중전마마 눈치 보시나요?
저는 알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조국 대표 지금 말씀하셨기에 정말 좀 더 해보면 수시로 지금 대화를 좀 나누기로 했다. 예. 자, 법야권 연석회의까지 추진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저는 근데 그게 어려울 거라고 네. 보는 게 말씀드린 대로 법야권은 좀 넓잖아요. 그렇죠. 법야권 연석회의를 하려면 민주당,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있어야 되고 뭐 사실 뭐 원내만 정한다면 진보당까지 들어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면 범위가 좀 넓어져서 민주당 측에서 이걸 이제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고 이걸 또 법야권 연석회의라는 게 한 번만 하게 되면 사실 모냥 빠지는 일이어서 네.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나는 대상들이 넓어지다 보면 그 일정 맞추기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법야권 연석회의는 사실상 좀 어려울 것이다. 근데 다만 이번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의 행보, 대통령의 말씀이 이 법야권 연석회의를 결정짓게 되는 가능성도 엿보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영수회담이 결렬되거나 법야권 쪽에서 관심 가질 만한 이 특정 주제가 영수회담이 결렬되면서 더 오히려 관심이 증폭된다. 네. 예를 들면 특검의 문제가 결론 지어지지 않아지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문제가 결론지지 않아지면 법야권 연석회의라는 이 기구 자체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쪽에서도 조국혁신당 쪽에서도 진보당 쪽에서도 이거 봐라. 영수회담이 제대로 안 되는 걸 보면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반윤 연대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법야권이 공동으로 대응할 만한 의제들이 다수 생긴다면 법야권 연석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말과 행보에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희도 어엿한 야권입니다. 야권은 맞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웬일인지 저는 더 춥습니다. 이불 좀. 이불요? 네. 참. 추풍낙연이었습니다. 네. 아유, 또 새로운 미래도 있긴 한데요. 그렇죠? 새로운 미래를 저희가 빼놔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제 새로운 미래도 원내 정당이니까. 뉴 퓨처.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저희가 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 자, 이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 국민의힘이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최상병 특검 처리 부분 또 그리고 뭐 오찬 같은 거 해서 좀 뭔가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5월 본회의 때 올라가면 표 단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상황. 글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네. 이 표 단속을 당연히 주류 쪽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낙선자들 모아서 오찬을 한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다고 이제 단속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예, 게다가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표결에는 당연히 낙선인 신분으로 낙선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네. 공천도 못 받았고 심지어 공천을 받았는데 떨어진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표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어떤 좋은 기분으로 표를 던질지 그렇죠.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낙선자들에게 어떤 실제적인 당근들, 이제 공공기관장 자리를 주거나 뭔가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표결에서 얼마든지 이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주류들, 친윤 주류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 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마도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근데 다만 미래가 없는데 굳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22대 투표를 하는가? 국회 우리 마지막으로 김성태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봐도 됩니까?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태입니다. 사실 원내 정당이라고 하고 정말 상당한 원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당은 사실상 다릅니다. 이게 사실상 그 여당의 지금 국정 상황이 사실 강서에서 눈물이 콧물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타깝게 됐지만 사실상 잘 이렇게 품고 우리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
사실 그래서 합니다. 아니 근데 아침 방송인데 너무 이제 매번 뭔 말인지 아니 모르겠는데. 코를 먹으신 거예요? 술을 먹으신 거예요? 아 사실상 그 공천 시기에는 사실상 저도 이게 아우 코가 막혀요. 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웃기려고 하는데. 아니 웃기려고 하신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 말씀하신 말은 거죠. 제대로 들어보세요. 여당이 지금 수준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전열을 닫아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분이라면 이번에 표결할 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궁금해요. 저 원내 진한 지가 좀 꽤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 바뀌는 좀 그래서 그런 악의적인 질문을 자꾸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아 잠깐 턱수거리야. 아우 알겠습니다. 턱이 아파. 자, 오늘 말씀은 자, 우리 마지막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를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웃음 드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박영식 에디터, 이상민 PD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